지난주였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전영현 삼성전자 CEO가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혁신이 뒤처졌다.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쇄신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였는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삼성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사과문을 내고 이렇게 되고 있느냐, 원인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승부처가 될 제품이지만, 사실 삼성전자에 관해서 최근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조직입니다. 조직. HBM이 문제가 아니라 원론적인 삼성전자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원이 너무 많다. 지금 DS 부문, 반도체 부문의 임원이 438명이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를 살펴보면 199명. 물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생산 능력이나 매출 차이가 엄청 차이 나는 기업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부서도 너무 많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부서의 이기주의, 어떤 부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될 다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소의 기능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품 개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DS 부문의 5월에 취임을 했었죠. 부임 당시에 첫 임원회의를 했었는데, 이 임원회의에서 연구소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소는 그동안 뭘 했느냐, 그런 쓴소리를 날렸는데, 그만큼 업계 내에서 연구소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적이 맥센스 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연구소가 너무 거의 준양산 체제라고 불릴 만큼 눈앞에 양산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차세대 제품을 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이런 문제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지금의 상황, 미래 제품에 대해서 수율에 대한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저도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소 본연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이런 큰 인사 줄기가 연말에 진행이 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전영현 부회장이 지난주에 사과문을 낸 의미는 적어도 이 회사의 방향 정도는 보일 만한 그런 조직 개편을 해 보이겠다, 이런 방침을 행간에 담아두고 있지 않느냐는 어떤 조직 개편에 대한 예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문만큼 잠정실적 자료가 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까지 썼던 삼성의 단어가 아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내보였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워딩을 부문별로 세세하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삼성전자 매출의 한 60에서 70%까지 비율을 차지하는 메모리 사업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모리 사업부 안에는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DS 부분의 거의 메인 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부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중국 메모리 업체의 레거시 제품 공급 증가 영향이라고, 이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볼까요?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인텔도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전자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침체되어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D램도 영향을 받아서 D램을 사용하는 IT 기기 업체들이 D램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메모리에서 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은 있어서 이건 오케이. 근데 뒤에 부분이 문제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레거시 제품 공급 증가 영향. 여러분, 중국을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런 설명 자료에서 언급한 적은 제 기억엔 없습니다. 모든 반도체 업계분들의 기억을 통틀어 봐도 처음일 거예요. 자료를 작성하는 삼성 임직원들도 하나하나의 단어에 얼마나 공을 들이겠어요. 근데 이 공을 들인 자료에서 중국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너무 큰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상황이 얼마나 삼성전자를 위협할 정도로 올라와 있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CXMT라는 업체가 있어요. 창신 메모리. CXMT가 이번 3분기부터 16나노 D램까지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16나노 D램이 뭐냐면 10나노급 3세대 D램이에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10나노급 6세대 제품을 양산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10나노급 6세대 D램은 한 11나노쯤 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CXMT와의 간극은 한 3개 세대가 차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6나노 D램이 아예 쓰임새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언급했던 모바일 기기에도 충분히 이 16나노 D램 사용처가 굉장히 많고요. 중국이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메모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해왔었죠. 2025년에 한 1년 만에 16나노 D램을 33%까지 생산 비율 중에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진보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레거시 D램이 하도 치고 올라오니까 삼성전자가 출고했어야 할 D램의 재고가 굉장히 쌓여 있다는 제보도 들을 정도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국의 약진이 너무나도 위협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볼 수 있었죠. 몇 년 전에 중국의 BOE가 저가 LCD 패널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점유하고 있던 시장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처럼 지금 이 레거시 D램으로도 삼성전자를 치고 올라오는 위기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HBM에 관해서도 경고음이 날 만한 워딩을 했습니다. HBM3E 주요 고객사 사업화 지연, 좀 쉽게 볼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HBM3E를 8단, 12단 제품 모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한 하반기쯤에 통과할 것이라고 우리가 모두 기대를 했었고,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많이 했었었죠. 특히 8단 제품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통과를 했죠. 삼성 HBM3가 뭐 내구성이나 발열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숱하게 들어왔지만 이 정도로 퀄 테스트가 통과가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메시지를 내서 앞으로의 HBM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우려를 시장에 너무 크게 줬습니다. 이것도 아마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삼성전자가 약진을 해서 올해 안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고 해도 뭔가 뒤처진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초에 8단 HBM3E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최근에는 HBM3E 12단까지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양산을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취재하기로는 엔비디아가 아직 HBM3E 12단 삼성 퀄 테스트를 스케줄조차 잡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퀄 테스트 기간보다 약간 뒤로 옮겨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 이게 HBM3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냐, 굳이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구분짓지 않고 통틀어서 HBM3E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뜻은 그나마 올 하반기에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됐던 8단 제품도 퀄 테스트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할 만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서 주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삼성전자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근데 또 HBM뿐만이 아닌 게 D램 사업 전체를 보면 진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단일 D램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에서 개발 완료를 했고, 또 연초에 이 D램을 양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멘트는 없었고, 최근에 10나노급 6세대 원C D램을 개발을 하고 내년 양산 물량까지 정해졌다는 어떤 풍문, 취재 이야기는 들리기는 하지만 기술 수준이 양산에 진입할 만큼 올라와 있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보다는 수율이 정말 낮다, 그리고 양산까지 진입하더라도 양산성을 보장 못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슈들이 많이 들려와서 업계 관계자분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업부는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업계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요즘 파운드리 사업부가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곤 해요. 3분기에도 파운드리 사업부와 시스템 LSI 사업부는 몇천억 원의 적자를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올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엑시노스 2500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3나노 2세대 공정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갤럭시 S25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엑시노스 2500을 설계를 했고, 그리고 연말에 이 칩을 파운드리 사업부에 이관해서 양산을 하는 게 원래의 목표였지만 지금 사실상 이 계획이 거의 초토화됐고 양산이 지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게 정설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엑시노스 2500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율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곤 합니다. 갤럭시 23용 칩인 엑시노스 2300을 생산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2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2년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기반으로 3나노 1세대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는데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수율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심지어 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GAA를 처음 적용한 엑시노스 2500이 양산에 거의 실패를 한 분위기고, 그래서 이 파운드리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하고 시스템 LSI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갤럭시 S24에 탑재됐던 엑시노스 2400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나노 공정으로 제조에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서 4나노 공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4나노에 대한 양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팹리스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3나노에서 완전히 불량이 많다, 수율이 안 올라온다, 아예 공급 자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버리면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거나 양산성을 보장하는 레퍼런스를 확보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평택 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평택 라인은 삼성전자의 5나노 라인 그리고 4나노 라인이 모여있는 최신 파운드리 팹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평택 라인의 가동률이 30% 정도가 낮아졌다고 해요. 평택 2라인, 3라인에 갖춰진 파운드리 라인에서는 일부 장비에 불이 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라인 가동률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고객사가 없어서인 거죠. 그리고 평택 파운드리 쪽으로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거나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경우는 언감생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평택 라인의 새로운 공장이죠. 평택 4공장의 경우에는 원래는 파운드리 라인으로 쓰려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뒀다가 이거를 D램으로 전면 전환하는 계획을 최근에서야 변경을 했는데 아마 그 이유도 D램 수요의 성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파운드리 고객사의 수주 부진과 개발 수율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지 않았겠느냐는 업계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TSMC를 활용하는 퀄컴의 칩이 전량 이번에도 탑재될 위기, 퀄컴의 레퍼런스, TSMC의 레퍼런스만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은 정말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1년에 짓기로 발표를 했고 또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 첫 가동을 하기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고객사 확보가 쉽지가 않으면서 첫 장비를 드리는 시점도 2026년 이후로 넘어갔다는, 그러니까 내후년인 거예요. TSMC와 한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 빅테크 업체들의 수주 물량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면서 60% 넘는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40%가 항상 넘어요.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3분기에 기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결론적으로는 내년이 진짜 승부처이고 분수령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원시 10나노 6세대의 양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HBM3 이후에 새로운 세대인 HBM4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HBM4 같은 경우에는 원시 메모리 기반으로 HBM 정보의 교통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죠. 버퍼 다이, 베이스 다이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것도 메모리 공정을 활용하지 않고 4나노 시스템 반도체 공정을 활용한다고 해서 또 주목을 끌었었죠. 아무튼 이 HBM4를 SK하이닉스와 보폭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는 지금 그 와중에도 2나노 투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나노 2세대에서 장비를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2세대가 되는데 화성 캠퍼스 안에 파운드리 사업부의 어떤 마더팹 최선단 공장이 시초가 되는 공장이 있는데 그게 S3입니다. S3에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투자를 하면서 2나노 공정 라인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나노 공정에 대한 어떤 승부수, 그리고 2나노 공정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는 2나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새로운 차세대 엑시노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드명이 테티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기가 잘 물려서 2나노 칩에 대한 양산성을 확보를 하고 뭔가 희망이 있다는 길을 터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나노 그리고 HBM4 원시 메모리 여기서까지 기술이 밀린다? 그러면 정말 객관적인 기술로서의 지표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영현 부회장이 더 이상 조직을 이렇게 두지 않고 대대적인 임원 개편이라든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을 좀 슬림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쉬운 조직을 만들겠다, 연구소의 기능을 재편을 하겠다, 양산 조직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그런 조직 개편을 예고를 했었죠.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는 제대로 어떤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상황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잠정 실적이 발표됐었고 조만간 있을 31일에는 진짜 리얼 실적,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지금 처한 상황을 좀 더 공식적으로 더 길게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회사가 좀 좋은 방향을 잡아서 반전의 상황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과에도 기대해주세요.